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놔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마약 사건에 김건희 일가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관련돼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제보도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은순,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의 집을 출입하던 말레이시아 사업가, 검정색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다니던 최모 회장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들어는 봤습니다. 마이바흐. 맞습니까? 예, 마이바흐. 예, 이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이라고 하는, 즉 한국에 마약을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의 마약 총책 마이클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제보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 혹시 수사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또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최모 회장이 그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할 때 자주 거처하는 거주지, 즉 최은순의 집을 출입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처에 젊은 남자가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잡혔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디 뭐 마약 수사대에 사실입니까? 네, 최은순, 김진우 씨가 공동 운영하는 남양주의 온요양원이라고 예, 있습니다. 거기 들렀다가 김진우 씨 심부름을 하는 박모 씨 35세인데요. 박모 씨가 김진우 씨 만나고 돌아오다가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예. 체포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예.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실이었네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이 말레이시아 사업가 최모 회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김건희의 막내 동생이 거기 살고 있나 봐요. 김진환이라고. 김진환과 공동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현지 교포에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아졌는데 혹시 검찰 중에서 관심 가지고 인지수사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본인들이 했던 사건도 하지 않았다고 여태껏 속여왔는데요. 할 의사가 본인들이 있었죠. 했던 사건도 속여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할 리가 없다. 그렇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했던 사건. 김건희, 윤석열 집안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을 거다 이거죠. 9월 달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마약검사 2명 인사조치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사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부 뺏어가지고 1차 장산하러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할 사건입니까? 이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 취급했던 수사 기록들은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열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 줍니다. 검찰은. 그리고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했을 때 취급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합수팀 꾸렸잖아요.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과 경찰의 인력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이호영, 김병찬, 박현수,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백혜룡 경장께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에게 수사가 맡겨지면 제대로 팔 수 있습니까? 증거 많이 인멸됐을 텐데. 3년 됐습니다. 증거 지금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 자체를 1,0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거인멸했죠. 검찰에서도 증거인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관련돼 있던 마약 조사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발본색원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관세청까지 다 파서 일벌백계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규현 국정원장님도 반드시 부를 겁니다. 맡겨주십시오. (2012년)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직후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창조경제 세일즈 정상회교란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이용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인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경제협력을 하는 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오르자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서 최순실이 숨겨둔 재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당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게 옥중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이미 최 씨 재산에 대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면서도 상당한 은닉 재산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최순실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 국세청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최 씨의 재산 상당 부분에 대한 추징 보전을 마쳐서 이후에 몰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징 보전을 마쳤다. 그래서 몰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즉 검찰이 국세청 등과 공조해서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고 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을까? 서 기자님, 네.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 재산을 몰수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특별법으로 발의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법의 취지는 최순실이 해외 여러 곳에 은닉한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는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반대해서 결국 이 법안은 폐기돼 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법안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발언했던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을 몰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은 그냥 말뿐인 게 돼버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순실 재산 몰수법을 추진했던 당시 경기 오산 국회의원이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최순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재판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 전 의원은 기소돼 지난 4월에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최순실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 했고 숨겨놓은 재산을 몰수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던 윤석열의 검찰은 거꾸로 오히려 안민석 전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던 겁니다. 자, 안민석 전 의원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그 최선이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가 모두 다 허위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안민석 전 의원님이 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뭐 국내 기업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 독일의 은닉 재산이 수원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뭐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 잘한다는 것들에 대한 것은 모두 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린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그 은닉 재산 없다는 그 이야기에 네. 검찰이 손을 들어준 거죠. 뭐 어떠한 증거를 찾지도 못하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은닉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국세청과 그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제 17년 4월에 박용수 특검이 해체를 하잖아요. 네. 해체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박용수 특검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은 네. 은닉재산은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교안 대통령 중부대행한테 특검 연장 신청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은닉재산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은닉재산 이거 찾는 것도 특검 수사 대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사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특검 연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교안 직무대행이 연장을 불허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도 뭐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기자회견 끝 언론 보도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8년 5월 달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역외 탈세 네. 이거 조사해서 환수하라는 그런 이제 지시를 해요. 네.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뭐 국세청, 검찰 뭐 5개 관련 부처 TF가 구성이 돼요. 네. 그로부터 이제 한 1년 넘은 동안이 기간이죠. 그게 이제 19년 7월에 그 윤석열 총장 그 뭐 임명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국회 인사로 가서 그 은닉 숨기는 재산이 그 상당한 것으로 네. 그렇게 본다 그런 취지의 또 이야기를 하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자 그럼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그 은닉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데도 은닉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을 했는지 조사를 안 아무런 했는지 피드백이 없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이라도 여기 답을 해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 최 씨의 재산 상당 부분에 대한 추정 보존을 마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수사를 해서 밝혀졌다라고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후 몰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실제로 이제 해외의 은닉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이게 조사를 했는지 네.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TF팀이 구성이 되었고 네. 해명이 지금 없이 그냥 TF팀이 흐지부지하게 된 거거든요. 자, 방금 안민석 전 의원의 말처럼 윤석열의 검찰은 과연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했고 분명 은닉 재산을 발견을 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처럼 말입니다. 은닉 재산을 발견을 했는데 몰수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몰수를 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그 많은 최 씨의 재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까요? 당시 윤석열 검찰이 최순실 씨와 연계된 사건에 있어서 또 하나 석연치 않은 결정을 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 불거졌었습니다. 바로 검찰이 최순실 씨의 관세청장 인사 개입을 도운 관세청 전직 사무관의 80억 원대 차명 계좌를 발견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겁니다. 이 모 전 관세청 사무관은 2015년 12월 인천 세관장을 물색하던 최순실 씨에게 당시 고영태 씨를 통해 김대섭 전 대구 세관장을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최 씨의 입김이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2016년 5월 천홍욱 관세청장 인선 뒤 천 청장이 최 씨를 만난 자리에 동석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관세청 내부의 대표적인 최순실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무관은 김 세관장의 200만 원과 본인의 돈 2천만 원을 고 씨에게 사례비로 지급했다고 진술해 고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 과정에서 80억 원대의 현금이 들어있는 이 전 사무관의 차명 계좌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 전 사무관은 형사처벌도 피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을 좀 아는데요. 당시 저희 열린감TV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관세청 사무관은 무려 80억 원이 들어있는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되었는데도 결국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파면도 아닌 해임으로 징계가 마무리되었다가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복지 소송을 걸어서요. 다시 복직이 돼요. 그 복직 돌아왔군요. 예, 네. 명예퇴직이 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연금이 나오죠. 그렇죠. 연금이 나오죠. 네. 이건 정말 검찰이 대놓고 조직적으로 관세청장 등 관세청이란 조직이 모두 개입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조용히 검찰이 봐준 사건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최순실, 이명박의 그 해외 은닉 재산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 그 재산을 어디로 빼돌렸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데요. 네. 어디로 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TF팀까지 만들어서 난리를 피워놓고 왜 그 어떠한 수사 결말에 대한 발표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박영수 특검팀에서 다하지 못했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추가로 파헤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당시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의 그 말에 매료가 돼서 투표를 했던 거죠.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해외에서 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무려 1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만큼 반드시 파헤쳐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명박도 해외 은닉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다들 무혐의 처분해버렸고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이가 재임 기간에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4대 강이나 자원외교, 그리고 포스코 비리라든지 방산비리 등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돈을 축적했을 것이란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우기면서 늘 초호화 생활을 즐기다가 여생을 다해서 죽어버린 전두환의 말을 또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여기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 국민들의 세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마약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면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부가 만듭니다.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 재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마약류로 구분되는 의약품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예측으로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시스템을 통한 감시 체계 구축을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문제는 진짜 시중에 유통되는 필로폰, 대마,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아예 해당 시스템에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연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네. 분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필로폰 같은 거죠.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불리는 이 필로폰은 도대체 국내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대략적 추정만 할 뿐이지 전담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과학적 체계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물론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수사계라는 곳이 있고 각 예하 지방경찰청마다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해양경찰청 산하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경찰서에도 마약팀이 별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통로가 선박, 즉 배 아니면 비행기인데, 그렇죠. 북한으로 오려면은 육로는 북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쪽으로는 못 오고요. 네. 그래서 배 아니면 비행기로 들어오는 그 루트를 통제 관리하는 공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관세청이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마약을 수사하는 경찰 따로, 마약이 들어올 통로를 관리하는 관세청 따로 놀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조직과 관세청 조직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정예 요원들을 선발해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얼핏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직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경찰 그리고 관세청 등 국가 공조직이 따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은 공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각 조직마다의 특성도 다르고 업무 협조도 일선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하세월이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범죄는 기상천외하게 날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조직이 제대로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경찰이 수사하면 그때 가서 검찰이 나서기 때문에 모든 마약 수사의 하나부터 열까지 누굴 기소하고 누굴 빼서 무혐의 처리할지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는 최재형 목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오늘 또 하나의 유의미한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윤석열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보도국의 첫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정말 목숨 걸고 취재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토요일 열린공감TV는 공짜장설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취재원이 제보를 해온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5만 원권이 2009년 6월 최초 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100조가 넘는 돈이 현금으로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40%만 회수가 된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60%는 60조 원은 현재 시중에 있는 겁니다. 자, 6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현금 과연 누가 들고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검은 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지하 경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화폐와 현금 거래 중심의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고 있는데, 즉 지하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하 경제가 확대가 되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재정이 악화되고 세율이 인상되고 다시 지하 경제가 확대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와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하로 숨어드는 경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하 경제 규모가 약 250조에서 300조 정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하 경제가 사채죠. 대략 7, 80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채 시장에 주로 주가 조작 조직원들의 돈이 흐르고 다니는데요. 5만 원 꼭 어디로 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원 금고 속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좌 거래를 하면 추적이 되니까 네. 현금을 저렇게 짱 박아두고 급하게 이제 땡겨 쓴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지하 경제 규모 중에서 사채 이후에 더 큰 또 규모가 큰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설마 마약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약 시장이 맞습니다. 맞아요. 무려 20, 30조입니다. 마약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의 마약 시장 규모가 무려 20, 30조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급성장한 국내 마약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게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필로폰은 대마, 마약과 다른 향저진성 의약품이고요.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딴 각성제로서 일본에서 처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25일 대검찰청이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필로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사범은 지난해 1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사범이라든가 다른 마약사범보다 필로폰 마약사범이 엄청나게 큰 거지요. 우리나라로 엄청난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공급과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검찰 한 관계자에 의하면요, 필로폰 1회분 0.05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시세가 과거 10만 원에서 현재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중화가 된 건가요? 네. 대중마. 한국이 신흥 마약 시장으로 떠오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 확대와 수요 급증, 그리고 거래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마약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게 크다고 합니다. 공급량이 폭증한 와중에 양극화, 청년 실업 등으로 지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과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거래와 결제 방식이 더욱 편해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상과 매수자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서 손쉽게 접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삼박자가 들어맞으면서 한국 마약 시장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특정 마약 거래소를 모두 잡아들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국으로 필리핀이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세 곳입니다. 중국 대만, 동남아, 멕시코 네. 등 남미 이렇게 총 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대만선은요 2015년에 대대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아예 차단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중국 대만산이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네. 멕시코산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동남아산이에요. 동남아 중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주요 공급처인 나라들인데요. 그들 나라 중에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공급되어 들어오는 루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남는 거는 말레이시아산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왜 하필 말레이시아야 또? 채치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화기의 이제 마약 카르텔 3고루의 그 신디케이트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홍콩 삼합회 CS로. 조직인 대권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멕시코의 엘차포 구스만,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함께 세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산들을 꽉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12배. 12배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방법이 뻔합니다. 네. 비행기, 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세관을 통과를 해야 하는. 육로로 들어오려면 북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조르바루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곳인데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등 마약을 생산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이 나라들 사이 국경지대에서 한때 세계적인 마편 및 헤로인이 주요 생산지였기도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필리핀 주요 생산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마약 조직상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들이 조르바루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박을 통해서 마약이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행기로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직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기발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약이 국내로 반입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할 곳이 바로 세관인 거죠. 그렇죠. 세관을 통과한 마약들이 국내에서 팔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관을 피해서 은밀하게 선박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극히 미비합니다. 해양경찰 등이 철도 보안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 세관에 다 걸려요. 그런데 세관과 공조하고 짠다라면 뭐 그게 문제죠. 통과할 수 있지. 윤석열 정부는 말레이시아산 한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조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타 마약 거래소들을 다 청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투약할 용량이 반입이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시가 2,220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국제연합 마약 조직이 검거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순수 필로폰 유통량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74kg이고 이게 2,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략 220만 명인가? 240만 명. 어마어마한 양이죠. 당시 경찰 수사팀은 세관 직원과 짜고 마약을 통과시켜준 세관 직원들까지 잡아들이면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언론에 막 보도를 하면서 알리기도 했었는데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백현용 경정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의 수사 외압이 이제 터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세관은 빼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세관과 국내 유통단체와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는 이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을까요? 용산이 보호하려고 한 세관은 과연 왜 그랬을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 그 세관이요. 복직까지 됩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이제 사실상 뭐 휴가 갔다 온 거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출됐다가 경찰 잡아들인 세관이 복직이 돼요. 근데 용산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이제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관을 통과해야만 마약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아니면 배거든요.
그때 세관과 짜고 마약을 유통시켰다고 하면서 경찰이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세관을 풀어준 거지요. 결국 그 마약은 압수를 했겠지만은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산 그 업자들 중에서 네. 다른 업자들을 잡아들이고 네. 누군가가 비호하고자 하는 업자만 풀어주거나 그들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독점적 지위야 여기서도 시장 논리가? 독과점이 됩니다. 아유. 네.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내외, 대통령이 순방을 많이 가잖아요. 예. 수행원 2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관을 통과할까요? 그 사람들은 별도 외교, 그 외교관들은 그냥 통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보통 이제 순방을 가잖아요. 네. 그 전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 민주당의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보통 이제 대통령 수행원들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그렇죠. 뭐 대략 한 200명 규모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관 보안 검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보안 검색대를 거치고 네. 그 입국할 때 그 세관 신고서 작성을 하고요. 네. 그 공항이랑 똑같이 그걸 제출하고 나갑니다. 대통령 내외도 동일한가요? 거기는 외교 행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외교 행랑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외교 행랑에 대한 것은 뭐 세관이라든가 어디서 따로 보안 검색을 하는 경우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 전에 그래서 박근혜 때 외교 네. 행랑으로 그 좌변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수행원들의 짐은 그러면 일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입출입 심사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네, 그건 똑같습니다. 그거 외에 따로 경호처에서 뭐 2중, 3중 검열 검색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1호기에 준하는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은 더 엄격하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통상적인 절차에서 우리가 세관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보안 문제, 이게 폭발물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엄격하게 하죠.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네. 대통령 내외만 행랑, 외교 행랑을 이용할 뿐이고 나머지 200명 정도에 대한 수행원들은 똑같이 네. 인천공항, 김포공항처럼 다 그렇게 세관에서 검색을 받고 통과해야 하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통되는 마약이 결국 독과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더 올라가겠죠.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열린공감TV가 주목하고 있었던 곳은 최은순이 있었던 온요양원이었습니다. 김진우. 네. 김진우. 예. 김진우와 최은순이. 그 두 명이 있는 그 온요양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온요양에서 들락달락거리던 그 차를 저희가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차주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차주의 행방을 저 찾았습니다. 마을마을이요? 네. 여기 혹시 무인텔이 그 맞습니다. 댓글 세력으로 네. 의심되는 세력이 네, 있었던, 맞습니다. 네.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아냈어요. 네. 그 이 차주가 최모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회장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맞고요. 저는 를 통해 말레이시아 살 때 소개받아서 공도 좀 몇 번 같이 치고 밥도 먹고 했던 사이입니다. 재작년쯤일 거예요. 함께 공치는 멤버들이랑 막 라운딩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찾아왔다면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함께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레이시아에서 교포사회에서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네. 제안을 했는데 이상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저 마우바우의 차주가 마이클 네. 최인데 아니야. 이 차주가 마이크 최라는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치는 멤버인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소개를 받았는데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잡힌 거예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산 관련돼서 그래요? 주범으로. 네. 마이클이? 그 마이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쫙 쏟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건희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자스.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럼 그 한국 해외 투자개발공사의 이사장을 누구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국투자청 BKPM이 약자인데요. 네. 설립 임원진 명단이 보입니다. 가칭으로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사장 김충식 한국교양문화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삼성그룹 꿈 장학재단 이사장인 손병두 씨도 들어가 있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씨도 들어가 있고, 이야, 이거 뭐 국토관리청장 권경수 씨,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조정원 씨. 자, 그런데 여기 최은순 씨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ESIND 회장 최은순. 아니, 권정상 씨. 네, 이분이 이제 뭐 보고코파 대표이사인 것 같은데 감사로 들어가 있네요. 네. 김충식이가 이사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셨는데 이야. 이걸 저희가 지지난주 뉴스피드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저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사장이 김충식이고 최은순 씨는 이사에 왜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그냥 페이퍼로만 만들어졌는가까지 의혹만 제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그 김충식이 창립을 네. 주도했을 것이고 이 이사 명단에 있는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다 김충식이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저 한국교양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저게 어디 있냐면 배우 레이크월드 1603호에 있어요. 그 말 많고 탈 많은 맨날 바로 나오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예.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거기서부터 동거했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그곳입니다. 아. 김충식 씨의 거처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명함들을 모아보니까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로 주소지를 둔 저 한국교양문화원 같은 각종 단체가 20개가 넘습니다. 와. 명함이 저희가 예. 발견한 것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는 과연 어떤 곳인가? 예. 그 뭐 20개가 같이 있으니까. 네. 그 20개 단체가 한 공간에 주소지를 다 두고 주소가 있다. 똑같습니다. 대단한 상황인데. 이제 네네. 김충식 씨가 또 대표자고 뭐 대부분이 아니라 그렇겠네요, 그냥 그죠? 사진이 예. 똑같습니다. 명함만 다릅니다. 그래요? 와. 그래서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가 그 더미 속에서 예. 네. 이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가 실제로 지어지려고, 그러니까 만들려고 인도네시아까지 김충식 씨가 갔다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오, 자기 혼자 깨작깨작 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이야. 그 MB 정부 말기였거든요. 예. 그때 인도네시아도 가고 장관과 사진도 찍었던 증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할 만하지만은 그 사진이 나옴으로써 이게 실체가 있구나. 그렇죠. 뭔가 예.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이겁니다. 맨 왼쪽이 방금 보신 그 감사 권정상 씨고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권정상 씨 바로 오른쪽 양승택 전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장관입니다. 예. 그 DJ 때. DJ 정부 시절. 예, 그러니까 예.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당시 이게 2012년 11월 사진이거든요. 네. 예.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입니다. 아, 인도네시아 장관을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많이 본 그 김충식 씨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 다 아시는 분이죠? 손병도. 예, 맞습니다. 손병도 아까 포함재단 이사장도 예, 예. 하고 상당히 재계에서 알려진 인물인데 예. 보면 김충식 씨는 아까 보셨듯이 한국교양문화원장이거든요. 예. 오른쪽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문화진흥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글로벌 컨설팅 크리에이터라고 나와 있고 예. 그 아래 예. 아까 나왔던 한국교양문화원. 맞네요. 교양문화원. 교양문화원. 예. 그리고 아래는 뭐 낙천, 뭐 도예연구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네. 그 사이 이제 제가 열공에서 방송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네네. 김충식 씨 수첩에 뭐 대한민국에 네네네. 내놓으라는 인물들하고 뭐 만났다 밥 먹었다 막 이런 거 있어서 전화를 서 기자님이 하면 모른다 다 그랬잖아요.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 네. 사진 한 장으로 다 실제로 다 인연이 뭐 있을 네트워크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세 단체가 주소 한번 부원장님 읽어주실까요? 오른쪽에 있죠? 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98
잠실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 예. 여기가 레이크월드 1603호에 들어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여기도 오피스텔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보통 오피스텔인데 한국교양문화연구원장이고 레이크월드 1603호의 주소지를 둔 김충식 씨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기라성 같은 인물들 사이에서 센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샷을 좀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해서 저희 간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아까 그 투자개발공사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라고 강력히 추측이 되고 또 센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인도네시아에 은행연합회가 있더라고요. 또 손병도. 예, 똑같은 샷인데 근데 그분들을 다 옆으로 밀어내고 센터를 차지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은행업계에 예. 상당히 높은 인물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행연합회 네. 고위직에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2012년 11월이니까 예. 이때부터 김충식은 그때 박근혜 정권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대선 한 달 전이네. 대선 한 달 전이니까 이 영향력이 그때부터 상당했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 손병도를 데리고 다닐 정도면은 뭐 그렇죠. 우리 충식이 형의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네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문화진흥원이나 한국교양문화원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못 들어봤죠. 그 무슨 공공기관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레이크월드 1603호에 들어있는 이름만 걸어놓은 곳인데 과연 위세가 어땠길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뭐 그 서 기자님이 아마 진행하실 때 본 것 같은데 김충식 씨가 여기 뭐 이렇게 그 그린벨트 푸는 거는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본것 같아요. 윤남군 23호. 네. 그린벨트도 돼요. 그린벨트요? 저 정도로 2011년이라고요? 2012년 11월. 저 때도 저렇게 뭐 엄청난 브로커로서 저런 걸 할 정도면 정말 그 말이 믿음이 가네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김충식 씨가 힘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원래 저분은 힘이 상당히 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보도한 거 요것도 좀 보시면 김문수가 나오네. 이게 2011년 2월 16일 다이어리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경기지사 시절이니까 경기지사 재선 경기지사니까 김충식 씨가 김문수 지사에게 만나자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재할수록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도 추론의 단계이긴 한데 당시 위세가 경기지사보다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이 다이어리 보면 이분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뭔가 방구나 낀다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문수가 먼저 요청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좀 해봤고 오늘 공개해드린 것은 2012년 11월의 이 사진인데 그래서 이것과 이 인도네시아가 마약 국가잖아요. 아직은 여기서부터는 추론입니다. 절대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마약 성분이 많이 나고 말레이시아는 그것을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공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밀수라든지 다른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2011년에 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가설의 단계이고 물론 추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그 세관 사건, 백태룡 경정의 사건과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이 김충식 씨의 인도네시아와의 투자청 어떤 건설 노력 이런 것과 접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재 비즈니스 인프라를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다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74kg 마약이 들어올 뻔했잖아요. 세관의 비호로.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흡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은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고. 근데 세관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호를 하면서 들어오게 만들었다. 2,200억 규모의 220만 외우기도 좋아요. 220만이 흡입할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74kg짜리 필로폰이 들어왔잖아요. 세관 직원의 비호로. 그 세관 직원이 아예 딴 곳으로 빼가지고 나가기 좋게 들어가기 좋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면은 이건 진짜 엄청난 그 배후의 비호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주목하지 않고 그냥
뭐 대통령실에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거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었느냐, 누가 피워했느냐, 이게 포인트, 이게 본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 씨 들어보셨죠? 예, 그때 방송 나오는 거 봤어요. 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로 이게 잠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오비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희박한 가능성이어서 이 상황에서 그때 그 마이클이 같은 마이클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모르겠지만 건 아니죠. 예, 지금 수사받고 있다는 마이클과 그 최 씨의 지인 마이클은 아니 이마당에 잠적을 했다. 그 놈이 범인이지. 그 자취를 숨긴 것 자체가 석연치가 않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해서 한계는 있지만 계속해서 연관관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름을 거론하고 의심의 대상을 하나하나 지목해놔야 나중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진도 어제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게 그렇죠. 목사님이 아까 2,200억 얘기했는데 이게 2,200억 정도의 마약이라면 이게 일개 조폭이 움직일 수 있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다양한 카르텔이 연결돼 있을 거고, 또 제가 들으니까 이 마약이 비자금으로 연결되기 쉬운 게 마약과는 전부 다 현금으로 되니까 이게 소위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김치통 5만 원짜리 뭐 이런 비자금들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또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사실 진짜 마약 세력을 규명해낸다는 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열린공감TV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외로운 싸움이에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현타 온다고 할까요? 열심히 보도를 해서 이거는 좀 딴 데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보도를 뭐 핑크 건물 관련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반향이 많이 없으니까 뭐 힘이 빠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도 뛰겠습니다. 시청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몇십만 명이 보고. 그분들이 다 보고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세상이 달라지면은 야, 그때 열린공감TV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진실에 또 다가간단 말이죠. 이게 확산되고 수면 위로 와서 공론화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십만이 보고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찾아내서 열심히 보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다. 어떤 경로든지 좀 다른 언론이 받아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나가고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하시죠.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늘 느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느끼지만 정말 항상 이렇게 새로운 껍질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저 처음에는 그냥 이제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위세를 얻고 뭔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저런 일을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사람 브로커로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했고,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네트워크에 올라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권력을 만들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막 가다가 그런 무모한 꿈까지 이게 확전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기독교 은행 추진이 이루어졌어요. 기독교 은행이 뭐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은행에만 여기서 금융거래를 하면은 많은 이득을 내잖아요. 그걸로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든지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치자 엄청난 사기극이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충식이 형, 은순이 누나가 좀 그림자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도 있군요. 그래서 2011년 그 무렵에 이분들의 그 어떤 수익을 향한 뜨거운 여정 언젠가 반드시 규명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열린공감TV가 공개할 문서는 바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을 했던 지난 2012년 즈음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고 통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함께 둘이서 앞서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동남아 마약 거래의 주요 거점이자 루트로 알려져 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해외 투자 개발 공사를 설립하려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지난 2012년 12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가 주도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문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문서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와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로 추정되는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곳 간의 양해각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래서 서로 뭔가 결론을 내기 전에 서로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뜻을 양해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국제 문서인데요. 그 초안을 작성한 문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는 곳은 현재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렇게 이름이 긴 카인드라는 곳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카인드로 알려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 토지주택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관들입니다. 네네. 즉 KIND는 공식적으로 국가공기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해외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또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등 제고 등 투자개발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해외 개발 사업을 도와준 국가기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당시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에서 보낸 양해각서 초안이 있는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는 곳은 애시당초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곳인데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양해각서 초안을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와 얘기가 된 게 아닐까요? 예, 뭐 국제 관계를, 국제 송상 관계를 보면은 맞습니다. 또 하나의 문건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문건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의 가칭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 이름으로 활동하기 위해 이사장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단 공란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측과 조율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 초안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럼 그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의 이사장을 누구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국투자청 BKPM이 약자인데요. 설립 임원진 명단이 보입니다. 가칭으로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사장 김충식 한국교양문화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삼성그룹 꿈 장학재단 이사장인 손병두 씨도 들어가 있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씨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 뭐 국토관리청장 권경수 씨, 세계태권도연맹회장 조정원 씨. 자, 그런데 여기 최은순 씨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ESIND 회장 최은순. 아니, 권정상 씨. 네, 이분이 이제 뭐 보고코파 대표이사인 것 같은데 감사로 들어가 있네요. 네. 김충식이가 이사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실제 이 투자청 설립이 이루어진 겁니까? 또 하나 문건을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영문 문건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투자조정위원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네.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의 문건도 있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투자청장께 우선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본 2번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한국지청 설립 결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투자와 교역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PT 보고 코라 권정상 사장은 6년여에 걸쳐 아체주,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재건을 위해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해 온 것을 알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BKPM의 한국지청 개설 후에는 더욱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는 인도네시아의 미래 성장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될
발전적 관계가 될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제 국토부 해양부 장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맞습니다. 네. 뭐 가짜가 아닙니다. 예, 2대 국토해양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저 감사 데이터만 보면요. 네. 투자청 한국지청 설립 결정이 된 걸로 보여요. 네, 한국지청 그래서, 설립 결정이 감사드리며 여기 보시면 네. 빨간 박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근본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한국지청 설립 결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그럼 예.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짓으로 뭐 없는 얘기를 할 일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간 문서로 보고 있고요. 아 국가 간 문서가 또 이제 또 오고 가죠. 왔다 네, 갔다 맞습니다. 하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또 다른 문서도 오고 갑니다. 야, 이건 진짜 국가 문서네요. 네, 뭔가 아, 지금까지 딱 있네요. 뭐. 디자인부터 있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공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자문관으로 권정상이라는 사람을 위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바로 그 문서입니다. 네, 저 문서는 뭐 그냥 빼박 증거인데요. 그냥 네. 뭐 아무리 봐도 국가 문서인 것 같습니다. 저걸 저희가 위조할래요? 위조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말레이시아와 연관된 문서도 있는 거죠? 예, 말레이시아와 연관된 문건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제2국정농단 시리즈 보도 당시 네. 윤석열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가 말레이시아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위산업업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탐사전을 오는 김추식 씨의 집무실에서 또 다른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에어로트리라는 회사의 소개서였다. 얼핏 지나칠 수 있는 해당 소개서에는 주요 사업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해당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회사인데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는 유명 방산기업이다. 국방부에 작년 5월경 말레이시아와 2.3억 달러의 방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말레이시아 방산업체의 회사 소개서가 김추식 씨의 집무실에 있는 것일까? 아까 저희가 생방송 중에 네. 어느 시청자분께서 본인이 방산업체에 현재 네.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예. 하면서 바로 이 말레이시아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네. 방산업체를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바로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투자청 설립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된 건가요? 예, 저희가 확보한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아체 투자청 설립은 최종 무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추정됩니까? 예, 이 문건은 네. 아체 투자청 한국지청에서 다룰 오일, 가스 등 사업에 대한 위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이 문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충식 씨가 회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회장님은 김충식 원장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촉된 분들은 이력서, 영문으로 사진 포함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되었던 그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네. 2012년 8월 25일 경만 하더라도 네네. 아체 투자청 한국지청은 설립이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회장도 정하고 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결국 아체 투자청 설립은 시도만으로 그치고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시도한 그런 증거들은 지금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네. 충분한 것 같은데 무산된 증거도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확보한 문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창원에 경상남도 창원에 어떤 기업 발전소 SPC 사업 관련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전경련 주최 회원들과의 인도네시아 사업회를 개최했는데 네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아체 컨디션을 듣고 최종 투자 확정을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 투자가 확정되는 자리였다. 네. 그런데 당시 인도네시아 참사관 조모 씨가 인도네시아 대사 앞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 안 좋은 악플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모 참사관은 한국의 여러 업체들에게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사기성 업체라고 하면서 네네. 여러 문서는 가짜다 등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자리에서 저 악플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안 좋은 말을 했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를 했다. 네. 거기서 뭐 악플을 달 수는 지금 우리 없으니까요. 서정필 기자가 조모 씨라고 있는데 저기에는 뭐 조태환이라고 다 적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조태환 씨에 관련된 명함도 확보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네요. 참사관으로. 실제로 조태환 참사관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투자청 사업은 물 건너가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확보한 문서들을 봐서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문서들 중에 또 하나의 의심 가는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한 이 문서는 네.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에 투자를 할 사람들의 명단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또 익숙한 사람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네, 볼까요? 저 꼭대기에 예, 김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고 네. 그리고 김진우, 김진한. 김진우가 아니고 김진한이가 누구냐면은 김건희의 막내 동생. 네, 맞습니다. 김진한이가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진우네요. 예, 맞습니다. 김진우와 김진환.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와 네. 그 오빠 동생 관계가 되겠죠? 뭐 저 문서에 있는 김진한, 김진우가 실제 네. 윤석열의 처남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뭐 김씨고 진우, 진환이라는 이름이 뭐 아주 네. 그 희귀한 이름은 아니니까요. 동명이인일 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김충식이라는 사람 밑에 네. 저 김진환, 김진우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 곳 봐서는 뭔가 많이 석연치 뭐 않습니다. 가능성이 뭐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문건에 적혀 있는 김진한, 김진우라는 이름이 김건희 씨의 동생이거나 오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확보한 문서에 의하면 김충식, 김진한, 김진우라는 이름이 말레이시아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한 문건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에게 알려온 취재 정보원에 의하면요. 이 당시부터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고요. 네. 동남아 지역에. 예. 거기서 생산된 원료를 말레이시아라든가 혹은 인도네시아로 갖고 와서 마약을 가공한답니다. 마약을 가공해서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약을 가공하는 나라의 다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인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아까 어떠한 정보원이 말했던 네. 최모 회장 네. 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최근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를 만나러 갔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 BBK 특검 수사검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을 실제 이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전 정권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먹어야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안 걸리고 해먹을 수 있는지 수사를 하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칠 때 내가 사모펀드 좀 잘 아는데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사모펀드는 바로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들이 아니고서 누군가 자신 생애 월급만으로 그것도 검사, 판사해서 공무원만으로 수백억을 벌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그 돈 벌려면 땅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어요. 땅덩어리는 좁고 오를 대로 오를 곳은 다 올랐거든요. 돈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나 펀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부 정보를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약 시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첩보원의 첩보 내용은 그 진위를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계속 취재 중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번 인천세관 마약 프리패스 사건과 무관치 않겠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저희가 오늘 보도를 다 해드리지 못한 또 다른 증거들과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속속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인천세관은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얼마나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들이 자신만만하면 마약을 몸에 부착하고요. 네. 마약을 몸에 부착을 한답니다. 칭칭 테이프로 감아서. 그죠. 안심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엑스레이 그 검사대 있잖아요. 네.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거 100% 걸리거든요. 그 뒷배가 없으면 못할 짓입니다. 그 얼마나 네. 자신만만하면 그렇게 통과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이 됐던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총 27.8kg, 무려 834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원 6명이 필로폰 4에서 6kg를 몸에 부착해서 인천공항을 통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통과를 했네요.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없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이때 잡혔던 사람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사람과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취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재형 목사와의 카톡 대화 중에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가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이 매일매일 누군가는 그 정보에 접근해서 이를 도모하고 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과점, 즉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독과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